엄마가 남긴 돈이래요. 20억이나 된대요. 기쁘기보다 이상하게 무서워요. 이 돈 그냥 받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평범한 싱글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놀라운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행복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갑자기 생긴 돈 때문에 더 큰 불행이 찾아오기도 하죠.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1월 서울 노원구의 작은 원룸 빌라. 30대 싱글맘 강혜진 씨의 하루는 오늘도 전쟁과 같았습니다. 새벽 5시 30분 요란한 알람 소리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혜진은 천근만근 무거운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젯밤 편의점 야간 알바를 마치고 집에 온 시간이 새벽 2시. 겨우 3시간 반을 잔 몸은 납덩이처럼 무거웠죠. 아, 벌써 시간이. 지우야, 일어나야지. 엄마 출근해야 돼. 혜진은 옆에서 곤히 잠든 7살 아들 지우를 깨웠습니다. 지우는 잠에 취한 목소리로 투정을 부렸어요. 엄마, 졸려. 미안해, 지우야. 엄마도 졸린데 어린이집 가야지. 오늘 김밥 싸줄게. 혜진은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달랑 계란 3개와 시든 야채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월급날까지 아직 5일이나 남았는데 통장 잔고는 고작 8,000원. 괜찮아, 괜찮아. 이번 주만 버티면 돼. 혜진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남은 재료로 김밥을 말기 시작했습니다. 계란 하나는 지우 도시락용으로, 나머지 2개는 김밥에 넣었죠. 햄이나 맛살을 넣어주고 싶었지만 그럴 형편이 못 됐습니다. 지우야, 얼른 세수하고 와. 김밥 다 됐어. 지우는 겨우 일어나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갔습니다. 혜진은 그런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아빠 손잡고 유치원 가는데 우리 지우는 엄마가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고. 혜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울 시간도 없었습니다. 6시 30분까지 지우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7시까지 회사에 출근해야 했거든요. 엄마, 나 세수했어. 그래, 우리 아들 착하다. 자, 이거 먹고 가자. 혜진은 서둘러 지우에게 김밥을 먹이고 자신도 김밥 한 줄을 입에 우겨 넣었습니다. 제대로 씹지도 못하고 삼키는 아침이었죠. 시계를 보니 6시 20분. 혜진은 지우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혜진은 원래 이런 삶을 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8년 전만 해도 그녀는 중견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에 성공했고 멋진 남자친구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결혼. 행복한 신혼의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은 1년도 채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결혼 후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도박에 빠져 혜진의 월급을 모두 탕진했고 술을 마시면 폭력을 휘둘렀죠.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도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낳으래? 당장 없애. 내가 애 키울 돈이 어디 있어? 하지만 혜진은 아이를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투쟁이 시작됐습니다. 회사는 육아 문제로 결국 그만둬야 했고 지금은 작은 무역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며 밤에는 편의점 알바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힘든 시간 속에서도 혜진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엄마 송미선이었죠. 엄마는 평생 청소 일을 하며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는 분이었지만 혜진이 이혼하고 힘들어할 때 누구보다 큰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어린이집에 지우를 맡기고 회사로 향하는 지하철 안. 혜진은 핸드폰을 꺼내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미납된 관리비 독촉 문자, 통신비 연체 안내, 그리고 카드 대금 납부일 알림. 혜진은 한숨을 내쉬며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번 달은 또 어떻게 버티지?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차분하지만 무거운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혜진 씨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누구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의학과입니다. 송미선 씨 보호자 되십니까? 그 순간 혜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네, 저희 엄마인데요. 무슨 일이세요?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온다는 건 좋은 일이 아니니까요. 환자분께서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계십니다. 지금 즉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상태세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혜진에게는 영겁처럼 길게 느껴졌죠. 전화상으로는 일단 빨리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살아계시죠? 보호자님, 빨리 오십시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혜진은 핸드폰을 쥔 채 얼어붙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지하철의 소음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우리 엄마. 혜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음 역에서 내려 반대편 지하철을 타야 했습니다. 회사는 나중 일이었습니다. 지하철을 갈아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혜진의 손은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제발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혜진은 중얼거리며 기도했습니다. 어제 저녁 엄마와 통화했을 때만 해도 엄마는 멀쩡하셨습니다. 혜진아, 관리비 걱정하지 마. 엄마가 10만 원 보낼게. 엄마 괜찮으세요? 엄마도 형편 어려우실 텐데. 엄마는 혼자니까 괜찮아. 우리 지훈아 잘 챙겨. 요즘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고.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늘 하던 대화였죠.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혜진은 응급실로 뛰어들었습니다. 송미선 환자 어디 계세요? 간호사가 혜진을 본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보호자님이세요? 네. 제 엄마 어디 계세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담당 의사 선생님 모셔올게요. 아니요. 지금 우리 엄마 어디 계시냐고요. 혜진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불안함이 공포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때 응급실 안쪽에서 의사가 나왔습니다. 녹색 수술복을 입은 의사. 보호자님. 의사의 침통한 표정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니라고 해주세요.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유감입니다. 환자분께서 오늘 새벽 4시 42분경 횡단보도에서 신호 위반 차량에 치이셨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어디 계세요? 수술하셨어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구급차로 이송 중에도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병원 도착 후에도 50분 이상 소생술을 시도했습니다만 안 돼요. 혜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오전 5시 47분 사망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말과 함께 혜진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싫어. 거짓말이에요. 어제 통화했는데. 엄마 멀쩡하셨는데. 혜진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혜진은 바닥을 쳤습니다. 엄마 어디 있어요? 엄마. 간호사들이 달려와 혜진을 부축했지만 혜진은 그들을 뿌리쳤습니다. 엄마 보여주세요. 제발.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안실에 계십니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혜진은 비틀거리며 의사를 따라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래도 걸어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차가운 복도를 지나 영안실 문이 열렸습니다. 금속 냉동 보관함에서 침대가 천천히 빠져나왔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인 몸.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천을 젖혔습니다. 그리고 혜진은 엄마를 봤습니다. 얼굴 한쪽이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맞았습니다. 엄마, 엄마.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손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어요? 엄마. 혜진은 엄마의 차가운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댔습니다. 평생 자신을 어루만져 주시던 그 손. 이제 다시는 따뜻함을 느낄 수 없는 손. 혜진은 엄마의 손을 꼭 쥐고 흐느꼈습니다. 엄마, 어제 통화했잖아요. 10만 원 보내신다고 했잖아요. 요즘 날씨 춥다고 감기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엄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차갑게 누워만 계셨습니다. 저 효도도 못했는데, 맛있는 것도 못 사드렸는데, 여행도 한번 못 모시고 갔는데, 혜진은 엄마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제발 눈만 떠봐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하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의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님, 정말 유감스럽지만 이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절차요? 네. 사망 진단서 발급과 장례 절차를. 장례. 엄마의 장례. 혜진은 현실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현재 경찰에 체포되었고 블랙박스 영상상 가해자의 명백한 신호 위반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가 우리 엄마를. 자세한 내용은 경찰에서 연락이 갈 겁니다. 혜진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누군가가 엄마의 목숨을 빼앗아 간 겁니다. 자신의 유일한 가족을, 세상에 단 하나뿐인 엄마를. 그날 혜진은 병원 영안실 상담실에서 장례 절차를 안내받았습니다. 3일장 기준으로 약 280만 원입니다. 장례식장은 병원 근처 두 곳이 있는데요. 280만 원. 혜진의 통장 잔고는 8천 원. 카드는 이미 한도 초과. 대출은 신용 등급 때문에 불가능. 저 지금 당장 돈이 없는데요. 분할 납부 같은 건. 죄송하지만 장례 비용은 선납이 원칙입니다. 혜진은 막막했습니다. 엄마 장례도 제대로 치러드릴 수 없다니.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혜진은 상담실을 나와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또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강혜진 씨 되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 아까 병원 직원과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네, 누구세요? 법무법인 정의의 김민석 변호사입니다. 송미선 여사님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엄마요? 변호사님이 왜? 혜진은 당황했습니다. 왜 변호사가 엄마 일로 전화를 하는 걸까요? 고인께서 생전에 저를 유언 집행인으로 지정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사망 통보를 받고 연락드렸습니다. 유언이요? 저희 엄마가요? 네. 3년 전에 작성하신 유언장이 있습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병원. 서울대병원 영안실이요. 제가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30분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혜진은 멍한 상태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엄마가 유언장을 작성하셨다고? 평생 청소 일하시던 엄마가 30분 후
말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강혜진 씨십니까? 김민석 변호사입니다. 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무슨 유언을? 김민석 변호사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곤란하고요. 제 차로 가시죠. 말씀드릴 게 많습니다. 혜진은 변호사를 따라 병원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고급 세단 뒷좌석에 앉자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보시죠. 혜진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장에 은행 잔고 증명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본 순간 혜진은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예금주 송미선. 잔액 20억 원. 이게 뭐예요? 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20억. 엄마 통장에 20억이라고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사실입니다. 고인께서 30년간 은행 금고에 보관하고 계셨던 현금입니다. 말도 안 돼요. 저희 엄마는 평생 청소 일하시면서 간신히 사셨는데 20억이 어디서? 혜진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왜 자신에게도 손주 지우에게도 이 돈을 쓰지 않으셨는지, 혜진과 지우가 굶주리고 있을 때도, 관리비를 못 내서 쫓겨날 뻔했을 때도, 지우 학원비가 없어서 울었을 때도 엄마는 이 돈이 있었습니다. 20억이나 되는 거금이. 왜 한 푼도 안 쓰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슬픔과 동시에 배신감 같은 것이 밀려왔습니다. 김민석 변호사가 다음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 편지를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엄마의 손글씨로 쓰인 편지.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혜진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야. 통장에 20억이 있다는 걸 알고 놀랐지? 엄마가 왜 그 돈을 쓰지 않았는지, 왜 너희가 힘들 때도 모른 척 했는지 이제 말해줄게. 엄마는 너를 임신하기 전 26살 때 결혼을 했어. 태상그룹 회장의 아들과. 내가 아는 그 재벌 태상그룹. 엄마는 그 집 며느리였어. 하지만 1년도 못 가서 이혼했어. 시댁의 구박과 남편의 외도를 견딜 수 없었거든. 그때 엄마는 이미 너를 임신한 상태였어. 시댁에서 거래를 제안했어. 조용히 이혼하고 평생 입을 다물면 20억을 주겠다고. 대신 4가지 조건이 있었어. 1. 임신 사실을 절대 밝히지 않을 것. 2. 아이의 아버지가 누군지 절대 알리지 않을 것. 3. 평생 태상그룹에 접근하지 않을 것. 4. 이를 어기면 20억 전액 반환과 위약금 100억. 엄마는 계약서에 사인했어. 하지만 그 돈을 쓰지 않았어. 왜냐고? 첫째, 그 돈을 쓰는 순간 그들에게 진 것 같았어. 둘째, 돈을 쓰면 흔적이 남아. 큰 돈을 쓰면 사람들이 의심하고 그러다 그들 귀에 들어가면 끝이야. 셋째, 너는 태산그룹 회장의 손녀야. 그들이 내 존재를 알면 너를 이용하거나 제거하려 들 거야. 엄마는 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평생 청소 일을 하며 너를 키웠어. 미안하다, 혜진아. 내가 굶주릴 때도 추위에 떨 때도 엄마는 참았어. 하지만 이제 엄마는 없고 너 혼자 지우를 키워야 하잖니. 이제 이 돈을 써. 내 인생을 위해, 지우의 미래를 위해. 하지만 명심해. 절대 내 친아버지를 찾으려 하지 마. 절대 태산그룹과 연결되지 마. 절대 이 돈의 출처를 말하지 마. 조용히, 천천히, 현명하게 써. 엄마한테 물려받았다고만 말해. 갑자기 부자처럼 살면 안 돼. 의심받으면 안 돼. 그들은 위험한 사람들이야. 엄마는 30년 동안 너를 지키기 위해 숨어 살았어.
너도 조용히 살아라. 사랑한다. 내 딸아. 엄마가 편지를 다 읽은 혜진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됐습니다. 왜 엄마가 20억이 있으면서도 단 한 푼 쓰지 않으셨는지, 왜 힘들게 청소 일을 하셨는지, 왜 늘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사셨는지, 그것은 자존심 때문이기도 했지만 더 큰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한, 손주를 지키기 위한 두려움. 엄마.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그 배신감 같았던 감정도 이해가 됐습니다. 엄마는 딸을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딸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겁니다. 김민석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제 알겠어요. 엄마가 왜? 혜진은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고인께서는 이 비밀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30년간 비밀유지 서약서를 쓰고 이 사건을 맡았습니다. 그럼 저도 평생 숨기고 살아야 하나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상그룹 현 회장, 즉 당신의 친아버지는 지금 권력의 정점에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 스캔들이 드러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 제가 그쪽에 연락하면요? 계약서를 보셨죠? 20억 전액 반환에 위약금 100억, 총 120억을 물어야 합니다. 120억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법적 수단을 넘어서는 방법도 쓸 수 있습니다. 재벌가의 권력이 어디까지인지 아십니까? 혜진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용히 사세요. 이 돈의 출처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어머니께 물려받았다고만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이제 당신 것입니다. 다만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고 펑펑 쓰시면 안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의심할 테니까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쓰세요. 혜진은 서류 뭉치를 내려다봤습니다. 통장, 도장, 계약서, 그리고 엄마의 편지. 30년간 숨겨져 있던 비밀. 그리고 하나 더. 변호사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장례 비용입니다. 고인께서 미리 예치해 두신 돈입니다. 봉투 안에는 5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것까지. 혜진은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는 자신의 장례까지 준비해 두셨던 겁니다. 딸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고인께서는 모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따님이 힘들지 않도록. 혜진은 엄마의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몰라봐서 미안해요. 그날 오후 혜진은 엄마의 장례를 조용히 치렀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일하시던 청소회사 동료 몇 분, 이웃 아주머니 몇 분, 그게 전부였습니다. 혜진은 엄마의 영정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엄마, 잘 가세요. 그리고 걱정 마세요. 엄마가 지켜주신 이 비밀, 제가 끝까지 지킬게요. 엄마가 바라신 대로 조용히 행복하게 살게요. 3일장을 마치고 엄마를 화장했습니다. 작은 유골함에 담긴 엄마. 혜진은 유골함을 꼭 안았습니다.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평생 저 지키느라 고생하셨잖아요. 장례를 마친 다음 날, 혜진은 변호사와 함께 은행을 방문했습니다. 증여세 신고와 명예 이전 절차를 밟았습니다. 창구 직원이 통장을 확인하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고객님, 이 금액이 어머니께 물려받은 거예요. 증여세 신고 서류 여기 있습니다.
혜진은 변호사가 준비해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아, 네. 확인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20억. 혜진의 통장으로 이체가 완료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혜진은 통장을 꺼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잔액 20억 원.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8천 원으로 어떻게 이번 달을 버틸까 고민했는데, 하지만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이 돈은 엄마의 아픔으로 만들어진 돈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위험한 비밀이 숨겨진 돈이었으니까요. 혜진은 노트를 꺼내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 1. 빚부터 천천히 갚자. 한 번에 다 갚으면 의심받을 수 있다. 계획 2. 회사는 당분간 계속 다니자. 갑자기 그만두면 이상하게 보일 것이다. 계획 3. 지우 교육비는 조금씩 늘리되 너무 티나게 하지 말자. 계획 4. 집은 당장 옮기면 의심받을 수 있다. 1년 정도 후에 전세로 옮기자. 계획 5.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엄마의 당부대로. 그날 밤 지우를 재우고 난 후 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엄마,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이 비밀을 지키면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하지만 혜진은 알지 못했습니다. 비밀은 언제까지나 숨겨질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곧 닥쳐올 거대한 폭풍을. 그날 밤 서울 강남의 태산그룹 본사 회장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층, 75세인 태산그룹 회장 강태산 비서에게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송미선이라는 여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강태산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송미선? 그 이름을 들은 순간 30년 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그 송미선이냐? 네, 확인 결과 30년 전 회장님 아드님과 결혼했던 그 여자가 맞습니다. 강태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자식은? 딸 하나 있습니다. 강혜진 32세. 싱글맘으로 혼자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계약은 잘 지켰나? 30년간 단 한 번도 저희 쪽에 연락한 적 없습니다. 조용히 살았습니다. 강태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됐다. 더 이상 신경 쓸 필요 없겠군. 하지만 비서는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한 가지 보고 드릴 것이 있습니다. 송미선이 생전에 법무법인의 유원장을 맡겨두었다고 합니다. 유원장? 네, 그리고 며칠 전 그 딸 강혜진이 은행에서 거액의 증여세를 신고했습니다. 강태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얼마나? 정확한 금액은 파악 중이지만 증여세 신고 내역으로 봐서는 최소 10억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10억? 강태산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30년 전 그 여자에게 준 돈이 20억이었지. 네, 맞습니다. 그럼 그 돈을 딸에게 물려줬다는 얘기군. 30년 동안 단 한 푼도 안 쓰고. 강태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지켜봐. 조용히 살면 그만이다. 하지만 강태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만약 그 여자가 우리 쪽에 접근하려 하거든 즉시 보고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밀리에 그 여자 주변을 조사해. 어떻게 사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돈을 어떻게 쓰는지. 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비서가 물러가고 혼자 남은 강태산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불씨가 튀려는 건가? 그의 눈빛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30년 전 덮어두었던 스캔들. 혹시라도 그것이 세상에 알려지면 태산그룹은 물론 자신의 아들, 그리고 손자들의 미래까지 위협받을 수 있었습니다.
절대 그럴 순 없지. 강태사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용히 살면 그만이야. 하지만 만약 선을 넘으면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무시무시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혜진의 집. 혜진은 잠든 지우의 얼굴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너 잘 키울게. 엄마처럼 고생시키지 않을게. 하지만 혜진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이미 거대한 재벌 그룹의 감시망에 들어갔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치열한 싸움을. 엄마가 30년간 지켜온 평화는 이제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장례를 치른 지 2주가 지났습니다. 혜진의 일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지우를 깨우고 김밥을 말아서 아침을 먹이고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통장 잔고, 핸드폰 뱅킹 앱을 열 때마다 보이는 그 숫자. 혜진은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회사 사무실, 오전 10시. 혜진 씨, 커피 한 잔 할래요? 동료 김수진이 다가왔습니다. 아, 네. 좋아요. 두 사람은 사무실 옥상 휴게실로 올라갔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죠? 어머니 돌아가셔서. 네. 그래도 이제 좀 정리됐어요. 장례 비용은 괜찮았어요? 제가 도와드릴 게 있으면. 수지는 혜진의 형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늘 돈에 쪼들려 사는 혜진을 안쓰럽게 여겼죠. 아, 괜찮아요. 다행히. 엄마가 조금 남겨두셨더라고요. 다행이네요. 그나저나 혜진 씨, 다음 달 계약 갱신은 어떻게 됐어요? 혜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직 통보 안 왔어요. 불안하긴 한데. 이번에도 갱신 안 해주면 진짜 너무한 거예요. 혜진 씨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데. 혜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계약직 신분.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정한 삶. 하지만 지금은 20억이 있었습니다. 당장 그만둬도 평생 먹고 살 수 있어. 혜진의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엄마 말씀대로 조용히 살아야 해. 갑자기 회사 그만두면 사람들이 의심할 거야. 점심시간. 혜진은 회사 근처 저렴한 김밥 천국에서 김치찌개를 먹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것도 아까워서 편의점 도시락을 사 먹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따뜻한 찌개가 먹고 싶었습니다. 20억이 있는데. 혜진은 스스로가 우스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강혜진 씨 되십니까? 중년 남자의 목소리. 어딘가 권위적인 느낌이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누구세요? 국세청 자산관리팀 박철수 조사관입니다. 혜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국세청? 최근에 거액의 증여를 받으신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저는 증여세 신고 다 했는데요. 네, 신고는 확인했습니다. 다만 자금 출처 확인 절차가 필요해서요. 언제 저희 사무실로 방문 가능하십니까? 혜진은 당황했습니다. 자금 출처요? 어머니한테 받은 건데. 네, 그 부분을 확인하려는 겁니다. 어머니께서 어떻게 그 돈을 모으셨는지 소명이 필요합니다. 그건. 혜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그 돈을 모았는지 어떻게 설명하죠? 재벌가에서 받은 입막음 돈이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엄마가 평생 모으신 거라고만. 평생 청소 일을 하신 분이 거액을 모으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인이 필요한 겁니다. 박철수 조사관의 목소리는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에 방문해 주시겠습니까? 관련 자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어떤 자료요? 어머니의 통장 거래 내역, 소득 증명, 재산 형성 과정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혜진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떡하지? 자료가 어디 있어?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혜진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책상 위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김민석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님, 강혜진 씨, 혹시 국세청에서 연락 왔습니까? 네, 방금 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예상했던 일입니다. 고액 증여는 항상 국세청의 관심 대상이니까요. 어떡하죠? 자료를 가져오래요. 엄마가 어떻게 그 돈을 모았는지 증명하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준비해뒀습니다. 예. 고인께서 미리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30년간의 통장 거래 내역, 정기적으로 입금된 금액, 모든 기록이 있습니다. 혜진은 놀랐습니다. 엄마가요? 네. 고인께서는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예상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모든 자료를 맡겨두셨죠. 그럼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공식 기록상으로는 고인께서 30년간 꾸준히 저축하고 투자해서 불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변호사는 말을 흐렸습니다. 제가 국세청 동행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은 혜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그것까지 준비하셨어. 엄마의 치밀함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퇴근 후 혜진은 어린이집에 지우를 데리러 갔습니다. 엄마, 지우가 해맑게 달려왔습니다. 우리 아들, 오늘 재미있었어? 응, 오늘 그림 그렸는데 선생님이 칭찬해줬어. 우와, 대단한데? 뭐 그렸는데? 할머니. 혜진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할머니, 그리고 싶었구나. 응, 할머니 보고 싶어. 언제 와? 지우는 아직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걸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하늘나라에서 우리 지우 지켜보고 계셔. 하늘나라에서 언제 내려와? 지우야, 오늘 치킨 먹을까? 혜진은 화제를 돌렸습니다. 치킨? 진짜? 지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치킨은 특별한 날에만 먹을 수 있는 사치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지우에게 맛있는 걸 먹이고 싶었습니다. 치킨집에 들어간 혜진은 메뉴판을 보았습니다. 20억이 있는데 치킨 값을 고민하고 있네. 혜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장님, 반반 치킨이랑 콜라 주세요. 네, 잠시만요. 지우는 신이 나서 방방 뛰었습니다. 엄마 최고, 치킨 최고. 그 모습을 보는 혜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지우야, 이제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집으로 돌아온 혜진은 지우를 재우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태상그룹을 쳤습니다. 수많은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회장 강태산, 장남 강민호 태산건설 부회장. 혜진은 장남 강민호의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날카로운 인상에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 저 사람이 내 아버지. 혜진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평생 아버지 없이 살았습니다. 엄마는 아버지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알고 보니 재벌 2세였다니. 혜진은 다시 검색했습니다. 강민호 가족. 또 다른 기사가 나왔습니다. 태상그룹 장남 강민호 부회장, 슬아의 이남. 기사에는 가족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강민호와 그의 부인, 그리고 두 아들. 20대로 보이는 잘생긴 청년 둘.
저 사람들이 내 이복 동생들. 혜진은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저들은 재벌 3세로 태어나 풍족하게 자랐을 겁니다. 해외 유학도 가고 좋은 차도 타고 걱정 없이 살았겠죠. 반면 자신은 가난한 싱글맘의 딸로 태어나 굶주리고 추위에 떨며 살았습니다. 같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지만 너무나 다른 인생. 혜진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부러워하지 말자. 저 사람들은 내 가족이 아니야. 나는 나대로 살면 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쓰렸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혜진은 김민석 변호사와 함께 국세청을 방문했습니다. 차가운 느낌의 정부 청사 건물, 자산관리팀 사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철수 조사관입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앉으시죠. 오늘은 간단히 몇 가지만 확인하고 끝낼 수 있을 겁니다. 박철수 조사관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어머니 송미선 씨께서 돌아가시기 전 보유하고 계셨던 자산 맞습니까? 네. 그리고 이 돈을 딸인 강혜진 씨에게 증여하셨고요. 네. 문제는 이겁니다. 송미선 씨는 평생 청소 일을 하신 걸로 확인됩니다. 어떻게 이런 거액을 모으셨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김민석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여기 통장 거래 내역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30년간의 은행 거래 내역을 펼쳤습니다. 고인께서는 30년 넘게 매월 꾸준히 저축하셨습니다. 그리고 만기가 되면 그 돈을 재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청소부 월급으로는 그리고 여기 주식 투자 내역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고인께서는 외환위기 때 주식을 저가에 매수하셨습니다. 당시 주가가 폭락했을 때 말입니다. 박철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당시 매수한 주식을 20년 넘게 보유하다가 고점에 매도하셨습니다. 여기 거래 내역이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투자도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강남 아파트를 매수했다가 되팔은 내역이 여기 있습니다. 변호사는 치밀하게 준비된 자료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30년간의 저축, 투자, 수익 실현 과정이 한치의 빈틈도 없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엄마와 변호사가 만들어낸 공식 스토리였습니다. 실제로는 재벌가에서 받은 20억을 그대로 금고에 넣어뒀을 뿐이었죠.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박철수 조사관은 한참 동안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네요. 그럼 이제 증여세만 내면 되는 건가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증여세는 이미 신고하셨으니.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박철수는 혜진을 쳐다봤습니다. 강혜진 씨, 혹시 어머니 외에 다른 곳에서 돈을 받으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최근 1년간 고액 현금 거래 내역은? 없습니다. 해외 송금이나 차명 계좌는? 없습니다. 박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세청을 나온 혜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인께서 미리 다 준비하셨습니다. 제가 한 건 별로 없습니다. 엄마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네요. 네. 30년을 준비하셨으니까요.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강혜진 씨, 한 가지 조언하자면. 네. 앞으로 몇 달간은 특히 조심하세요. 국세청 조사가 끝났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무슨 뜻이죠? 국세청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혜진은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태상그룹.
그들이 저를 알고 있나요? 모를 리가 없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것도 당신이 유산을 받았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 다만 지금은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당신이 조용히 살면 그쪽에서도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 변호사는 말을 멈췄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에게 접근하려 한다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혜진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절대 그럴 생각 없어요. 그럼 괜찮습니다. 조용히 사세요. 평범하게 사세요. 그게 당신과 지우를 지키는 길입니다. 그날 밤 혜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창밖을 내다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핸드폰을 켜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이 돈이 축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그때 지우가 잠꼬대를 했습니다. 엄마, 배고파. 혜진은 지우에게 다가가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지킬게. 엄마처럼 지킬게. 하지만 혜진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미 태상그룹에서는 혜진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곧 그들의 그림자가 혜진의 일상 속으로 파고들 것이라는 것을. 며칠 후, 회사, 혜진 씨, 부장님이 찾으세요. 동료의 말에 혜진은 부장실로 향했습니다. 노크를 하고 들어가자 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네, 부장님. 혜진 씨, 다음 달 계약 갱신건인데요. 혜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갱신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계약직 인원을 줄이기로 했어요. 혜진 씨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혜진은 멍해졌습니다. 3년간 다닌 회사. 많은 월급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생활비는 나왔던 곳. 언제까지인가요? 이번 달 말까지입니다. 정말 죄송해요. 부장실을 나온 혜진은 자리에 앉아 멍하니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회사에서 잘렸어. 평소 같으면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20억이 있었습니다. 괜찮아. 다른 일 찾으면 돼. 아니면 잠깐 쉬어도 되고. 하지만 문득 변호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조용히 사세요. 평범하게 사세요.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면 주변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을까요? 점심시간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혜진 씨 들었어요. 계약 갱신 안 된다면서요? 네. 회사 사정이 어렵대요. 어떻게요? 다음 달부터 어떻게 하려고요? 일단 다른 회사 알아봐야죠. 요즘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데. 걱정이네요. 수지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떻게든 되겠죠. 혜진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퇴근 후 혜진은 지우를 데리러 어린이집에 갔습니다. 지우 어머니, 잠깐 상담 좀 하시죠. 원장 선생님이 혜진을 불렀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지우가 요즘 좀 산만해요. 수업 시간에 집중을 못하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엄마 일로 정신이 없어서. 그리고 한 가지 더. 다음 달 원비가 밀려 있는데요. 혜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깜빡했어요. 내일 바로 입금할게요. 네, 그리고 혹시 영어 유치원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영어 유치원이요? 지우가 영어에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아, 생각해 볼게요. 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영어 유치원은 비쌉니다. 예전 같으면 꿈도 꿀 수 없는 곳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20억이 있는데
지우한테 좋은 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데. 하지만 다시 변호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조용히 사세요. 갑자기 비싼 유치원에 보내면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을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혜진은 마트에 들렀습니다. 장을 보면서도 계속 가격을 확인하는 습관. 20억이 있는데 왜 나는 아직도 가격을 확인하고 있지? 혜진은 자신이 우스웠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진열대에 지우가 좋아하는 장난감이 보였습니다. 로봇 장난감. 예전 같으면 절대 살 수 없는 가격이었습니다. 사줄까? 지우가 정말 갖고 싶어 하던 건데. 혜진은 장난감을 집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안 돼. 갑자기 비싼 걸 사주면 이상하게 보일 거야. 집에 도착한 혜진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며칠 전 산 재료들이 있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면서 혜진은 생각했습니다. 20억이 있는데 나는 왜 아직도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지? 좋은 식당에 가서 맛있는 거 먹을 수도 있는데.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생활 수준이 바뀌면 주변 사람들이 의심할 테니까요. 저녁을 먹고 지우를 재운 후 혜진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구직 사이트에 접속해서 일자리를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일을 해야 하나? 20억이 있는데? 그냥 쉬면서 지우 돌보면 안 될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조용히 살아야 해. 평범하게 살아야 해.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민석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님, 강혜진 씨,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어서 전화했습니다. 네. 태상그룹에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혜진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누구를요? 당신 주변을 조사하는 사람입니다. 회사, 집, 어린이집 모두 감시하고 있을 겁니다. 저를 감시한다고요? 놀라지 마세요. 예상했던 일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어떻게 사는지, 돈을 어떻게 쓰는지 지켜볼 겁니다. 왜요? 혹시라도 당신이 그들에게 접근하려는 조짐이 보이면 선제적으로 막으려는 거죠. 혜진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평소대로 사세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그들이 보기에 당신은 그냥 평범한 싱글맘이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절대 태상그룹에 대해 검색하거나 알아보려 하지 마세요. 그들은 당신의 인터넷 기록도 추적할 수 있습니다. 혜진은 며칠 전 태상그룹을 검색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혹시 이미 하셨습니까? 며칠 전에 한번.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절대 하지 마세요. 한 번 정도는 호기심으로 볼 수도 있지만 계속하면 의심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혜진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두운 밤, 가로등 아래로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없던 차였습니다. 저 차 안에 누가 있는 걸까? 나를 지켜보고 있는 걸까? 혜진은 커튼을 쳤습니다. 그리고 무서워졌습니다. 20억이라는 돈은 자유를 준 게 아니라 감옥을 준 것 같았습니다. 돈은 있지만 마음대로 쓸 수 없고, 감시받으며 살아야 하고, 항상 조심해야 하고. 엄마는 이렇게 30년을 사신 거예요? 혜진은 엄마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그날 밤 혜진은 악몽을 꿨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자신을 쫓아오는 꿈. 도망쳐도 끝없이 따라오는 꿈. 엄마. 지우의 목소리에 혜진은 잠에서 깼습니다. 엄마, 왜 울어? 혜진은 자신도 모르게 울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야, 지우야. 엄마 괜찮아. 혜진은 지우를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
조용히 살면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혜진은 알지 못했습니다. 태산그룹에서는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태산그룹 본사 회장실, 강태산 회장 앞에 비서가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강혜진에 대한 조사 보고서입니다. 강태산은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강태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태산그룹을 검색했다고? 네. 단 한 번입니다. 그 이후로는 재벌 관련 검색이 전혀 없습니다. 강태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여자 위험한가? 현재로서는 아닙니다. 조용히 살고 있고 돈도 크게 쓰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돈이 있으니 당분간은 일을 안 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액이 있으면서 원룸에서 산다? 의심스럽지 않은가? 오히려 그게 안심이 됩니다. 만약 이 여자가 우리 쪽에 뭔가 요구하려 했다면 이미 움직였을 겁니다. 강태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 감시해. 그리고 네. 혹시 모르니 보험을 들어두자. 어떤 보험 말씀이십니까? 강태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만약을 대비한 보험이지. 이 여자가 선을 넘으면 언제든 쓸 수 있는. 알겠습니다. 비서가 물러가고 혼자 남은 강태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실수가 이렇게 돌아올 줄이야.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용히 살아라. 그게 너를 위한 길이다. 하지만 강태산은 알지 못했습니다. 운명이라는 건 조용히 산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집 밖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혜진은 커튼 사이로 조심스럽게 밖을 내다봤습니다. 최소 10명 이상의 기자들이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집 앞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저기 움직임이 있어요. 한 기자가 소리치자 모든 카메라가 혜진의 집 창문을 향했습니다. 혜진은 황급히 커튼을 쳤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엄마, 왜 밖에 사람들이 많아? 잠에서 깬 지우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지우야, 오늘 어린이집 안 가도 돼. 진짜? 야호. 지우는 좋아했지만 혜진은 불안했습니다. 어린이집에 데려다 줄 수가 없어. 밖에 나가는 순간 기자들한테 둘러싸일 텐데.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김민석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님, 강혜진 씨 뉴스 봤습니까? 아니요, 아직. 지금 당장 켜보세요.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TV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뉴스 채널을 돌리자 이미 속보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속보 태산그룹 회장, 30년 전 숨겨진 손녀 존재 논란.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산그룹 강태산 회장에게 30년 전 숨겨뒀던 손녀가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강 회장의 장남 강민호 부회장이 30년 전 송미선 씨와 결혼했다가 1년 만에 이혼했고 당시 송 씨는 임신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면에는 혜진의 사진이 떴습니다. 어디서 구한 건지 혜진의 회사 사원증 사진이었습니다. 송 씨의 딸 강혜진 씨는 현재 32세로 노원구에 거주하며 싱글맘으로 아들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산그룹 측은 당시 거액의 합의금을 주고 이 사실을 덮으려 했던 것으로. 혜진은 TV를 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저거 엄마 아니야? 지우가 TV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아니야, 지우야. 엄마 비슷한 사람이야. 근데 이름도 똑같은데? 그냥 우연이야. 혜진은 지우를 안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변호사와 통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어떡하죠? 제 사진까지 나왔어요. 예상했던 일입니다.
이제 기자회견 준비해야 합니다. 언제요? 오늘 오후 3시. 제 사무실에서 합니다. 너무 급한 거 아닌가요? 늦으면 늦을수록 불리합니다. 태상그룹에서 먼저 대응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나서야 해요. 하지만 저는 뭘 말해야 할지 제가 준비해놨습니다. 오후 1시까지 사무실로 오세요. 그 전에 준비할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집에서 나올 때 조심하세요. 기자들이 둘러싸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나가요? 제가 차를 보내겠습니다. 10분 후에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세요. 전화를 끄는 혜진은 지우를 챙겼습니다. 지우야, 엄마랑 잠깐 나가야 해. 준비해. 어디 가는데? 잠깐 갔다 올 거야. 걱정 마. 혜진은 지우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집을 나섰습니다. 다행히 계단을 통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는 검은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강혜진 씨십니까? 운전사가 차에서 내려 문을 열어줬습니다. 네. 변호사님이 보내셨습니다. 타십시오. 혜진은 지우와 함께 차에 탔습니다. 차가 빠져나가자 집 앞에 기자들이 뛰어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강남의 법무법인 정의. 혜진과 지우가 도착하자 김민석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우는 옆방에서 기다리게 하겠습니다. 직원이 돌봐줄 거예요. 고맙습니다. 지우를 옆방에 맡기고 혜진은 변호사와 마주 앉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사는 두툼한 서류를 펼쳤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할 말을 정리했습니다. 이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전부 다요? 네. 한 글자도 빼먹지 말고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혜진은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자신이 태상그룹 회장에 숨겨진 손녀라는 것. 엄마가 30년 전 거액을 받고 입을 다물었다는 것. 하지만 자신은 태상그룹으로부터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 단지 진실을 밝히고 싶을 뿐이라는 것. 변호사님, 이렇게 하면 태상그룹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겠죠. 하지만 이미 세상에 알려진 이상 그들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정말요? 여론의 관심이 쏠려 있을 때는 오히려 안전합니다. 어둠 속에서 당할 위험은 줄어들죠. 혜진은 서류를 다시 읽었습니다. 이걸 제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해야 합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어요. 오후 2시 30분. 법무법인 회의실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혜진은 떨리는 다리로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김민석 변호사가 옆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정의의 김민석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 의뢰인 강혜진 씨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플래시가 더욱 거세게 터졌습니다. 강혜진 씨, 시작하세요. 변호사가 혜진을 쳐다봤습니다.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원고를 펼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혜진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도된 것처럼 저는 태상그룹 강태산 회장의 손녀가 맞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 어머니 송미선은 30년 전 태상그룹 장남 강민호 씨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1년 만에 이혼했고 당시 어머니는 저를 임신하고 계셨습니다. 혜진은 숨을 고르며 계속 읽었습니다. 태상그룹은 어머니께 20억 원을 주며 평생 입을 다물 것을 요구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지키기 위해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30년 동안 청소 일을 하며 저를 키우셨습니다. 기자들이 미친 듯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20억 원을 단 한 푼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최근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면서
그 돈을 저에게 물려주셨고, 그때서야 저는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태상그룹으로부터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상속권도, 인정도, 돈도 원하지 않습니다. 혜진은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단지 제 아들 지우가 떳떳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숨어 살지 않고 감시받지 않고 자유롭게. 혜진은 원고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변호사가 한 기자를 지목했습니다. 태상그룹 측에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혜진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다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20억 원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머니께 물려받은 돈이니 소중히 쓰겠습니다. 하지만 태상그룹과는 무관하게 살 것입니다. 태상그룹에서 추가 합의금을 제시하면요? 거절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은 30분간 이어졌습니다. 끝나고 나온 혜진은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변호사가 물을 건넸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상그룹에서 입장을 발표할 겁니다. 아마 오늘 밤쯤. 그때 변호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통화를 마친 변호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뭔데요? 태상그룹에서 반박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벌써요? 네. 빠르게 대응하네요. 변호사는 노트북을 열어 보도자료를 띄웠습니다. 태상그룹 입장문. 본그룹은 최근 보도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1. 강민호 부회장과 송미선 씨의 결혼 및 이혼 사실은 인정합니다. 2. 다만 합의 당시 임신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3. 합의금 20억 원은 정당한 위자료였으며 입막음 돈이 아닙니다. 4. 강혜진 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으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입니다. 5. 본그룹은 강혜진 씨에게 어떠한 위협이나 압박을 가한 사실이 없습니다. 혜진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들은 분명 알고 있었어요. 엄마 편지에 증거가 필요합니다. 엄마 편지가 증거 아닌가요? 편지는 일방적 진술입니다.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30년 전 계약서, 합의 과정의 증인 뭐든. 혜진은 막막했습니다. 그때 TV에서 속보가 떴습니다. 속보 태상그룹 강민호 부회장, 긴급 기자회견. 화면에는 강민호가 나타났습니다. 혜진은 숨을 죽였습니다. 자신의 친아버지, TV로만 보던 그 사람. 강민호는 침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보도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0년 전 저는 송미선 씨와 결혼했다가 1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이는 사실입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당시 송 씨가 임신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이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혜진은 TV 화면을 노려봤습니다. 합의금 20억 원은 정당한 위자료였습니다. 송 씨는 자발적으로 일을 받았고 그 돈으로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강민호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만약 강혜진 씨가 제 딸이 맞다면 저는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고 싶습니다. DNA 검사를 통해 확인하고 딸로 인정하겠습니다. 혜진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하지만 돈을 목적으로 접근한다면 그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희 가족과 회사를 지키기 위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리하네요. 뭐가요? 딸로 인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러면 여론이 그쪽으로 기울 수 있어요. 하지만 거짓말인데 증명할 수 있습니까? 혜진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DNA 검사하시겠습니까? 그럼 정말 딸로 인정해 주나요? 법적으로는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요. 태상그룹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그들의 통제 아래 들어가는 거죠. 혜진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혜진은 지우와 함께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변호사가 구해준 호텔이었습니다. 집으로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기자들이 여전히 진을 치고 있었으니까요. 지우를 재우고 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혜진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강혜진 씨. 강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혜진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세요? 강민호입니다. 당신 아버지. 혜진은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왜요? 당신이 내 딸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그리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요? 당신의 미래에 대해서. 혜진은 거절하려 했지만 강민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남산타워 전망대에서 기다리겠습니다. 혼자 오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진짜 아버지를, 평생 만나지 못했던 아버지. 궁금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혜진은 김민석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강민호가 만나자고 했어요. 혼자 가시면 안 됩니다. 혼자 오래요. 함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잖아요.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시려면 녹음하세요. 대화 내용을 전부 녹음하세요. 네. 오후 2시. 혜진은 남산타워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관광객들 사이로 강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에 선글라스를 낀 모습. 혜진은 떨리는 다리로 다가갔습니다. 왔군요. 강민호가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혜진은 그의 눈을 봤습니다. 자신과 닮은 눈. 앉으시죠.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강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송미선 씨, 당신 어머니와는 오래전 일입니다. 당시 저는 젊었고 어리석었습니다. 결혼 생활을 지속할 자신이 없었죠. 그래서 엄마를 버린 거예요? 강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그게 다예요? 30년 만에 하실 말이 미안하다고요?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강민호가 똑바로 혜진을 쳐다봤습니다. 돈입니까? 인정입니까? 아니면 복수입니까? 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진실? 왜 엄마를 버렸는지, 왜 저를 숨겨야 했는지. 강민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벌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게 이유예요? 당시 집안에 압력이 있었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평범한 집안 출신이었고 우리 아버지는 그걸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돈으로 쫓아낸 거군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강민호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DNA 검사 동의서입니다. 서명하면 검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검사에서요? 그 다음엔요? 당신이 내 딸로 확인되면 인정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태상가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교육받고 사교계에 나가고 재벌의 삶을 살게 되겠죠. 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왜입니까?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지우랑 둘이서 강민호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왜 기자회견을 했습니까? 왜 세상에 알렸죠?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 언론에 흘렸어요. 우리가 흘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강민호는 피식 웃었습니다. 우리가 왜 스스로 스캔들을 만들겠습니까? 그럼 누가? 당신 주변 사람입니다. 당신을 이용하려는 누군가가. 혜진은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득을 봅니까? 이 스캔들로? 혜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강혜진 씨, 강민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위험합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당신을 이용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누구요? 언론, 정치인, 사업가들. 재벌 스캔들은 돈이 됩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좋은 먹잇감이죠. 강민호는 일어서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연락하세요. 당신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는 떠나려다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당신 아들 지우. 좋은 아이더군요. 혜진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우를 어떻게 알아요? 당신을 조사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됐죠. 재벌 사세라. 주목받겠네요. 지우한테 손대지 마세요. 우리가 손댈 필요 없습니다. 이미 세상이 주목하고 있으니까요. 강민호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혜진은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의 녹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이 훨씬 복잡하다는 것을. 호텔로 돌아온 혜진은 김민석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강민호를 만났어요. 무슨 얘기를 나눴습니까?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제 주변 사람 중에 저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있대요. 변호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님? 언론에 제보한 사람이 누군지 생각해 봤습니까? 혜진은 멈칫했습니다. 아니요. 태상그룹이 흘린 줄 알았는데. 태상그룹이 왜 스스로 스캔들을 만들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아무 이득이 없어요. 그럼 누가? 제보자를 추적해 봤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복지재단의 김미경 팀장입니다. 혜진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네. 태산복지재단의 그 사람이요? 네. 그녀가 언론에 제보했습니다. 왜요? 왜 태산그룹 사람이? 돈 때문입니다. 기자가 그녀에게 정보 제공 대가로 거액을 줬습니다. 혜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태산그룹도 모르고 그 사람이 임의로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김미경은 이미 재단에서 해고됐습니다. 혜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누가 적이고 누가 아닌 거예요? 모두가 적일 수도 있고 아무도 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강혜진 씨, 지금 당신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당신을 이용하려 할 수 있습니다. 언론은 특종을 위해, 태상그룹은 당신을 통제하기 위해, 그리고 변호사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요? 저 같은 변호사도 명성을 위해. 혜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변호사님도 저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이라는 단어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제 명성이 올라가는 건 사실이죠. 혜진은 전화를 끊고 싶었습니다. 그럼 저는 누구를 믿어야 해요? 자신만 믿으세요. 그리고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전화를 끊은 혜진은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두가 저를 이용하고 있어. 그때 지우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왜 울어? 안 울었어, 지우야. 엄마 눈에 눈물 있는데? 혜진은 지우를 꼭 안았습니다. 지우만은 지켜야 해. 다음 날 아침
혜진은 TV를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혜진의 이야기가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패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었죠. 혜진을 동정하는 쪽과 의심하는 쪽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혜진은 TV를 껐습니다. 이게 내가 원한 게 아닌데. 그때 호텔방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으로 확인하니 낯선 남자였습니다. 누구세요? 택배입니다. 택배요? 저 주문한 거 없는데. 강혜진 씨 앞으로 온 거 맞습니다. 혜진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택배 기사가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여기 사인 부탁드립니다. 사인을 하고 상자를 받은 혜진은 문을 닫았습니다. 상자를 열자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USB 편지를 펼쳤습니다. 강혜진 씨에게 저는 30년 전 당신 어머니와 태산그룹의 합의 과정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이 USB에는 당시 녹음 파일이 들어 있습니다. 태산그룹이 당신 어머니에게 임신 사실을 알고도 돈으로 입을 막은 증거입니다. 이것으로 진실을 밝히십시오. 정의를 바라는 사람.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클릭하자 오래된 녹음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잡음이 심했지만 목소리는 들렸습니다. 나이 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송미선 씨, 이해하셨죠? 임신 사실을 절대 밝히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엄마의 목소리. 젊은 시절 엄마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제 아이인데, 강민호 씨의 아이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 비밀로 해야 합니다. 재벌가에 사생아가 있다는 게 알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생아가 아니라 정식으로 결혼했는데, 이혼하면 사생아입니다. 20억 드립니다. 이 돈으로 아이 잘 키우세요. 대신 평생 입 다물고 사세요. 20억이면 아이를 팔라는 거예요? 팔라는 게 아니라 사라지라는 겁니다. 강민호의 인생에서 태산그룹에서 완전히 사라지세요. 엄마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발, 제발 아이만은 계약서에 사인하십시오. 아니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긴 침묵 후 펜으로 사인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혜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이렇게 힘드셨던 거예요. 이것은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태산그룹이 임신 사실을 알고도 엄마를 쫓아낸 증거. 혜진은 즉시 김민석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증거를 찾았어요. 무슨 증거요? 30년 전 녹음 파일이요. 누군가 익명으로 보내왔어요. 지금 당장 오세요. 확인해 봐야 합니다. 1시간 후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변호사는 녹음 파일을 들었습니다. 파일이 끝나자 변호사는 심각한 표호로 말했습니다. 이건 엄청난 증거입니다. 그럼 이걸로 태산그룹이 거짓말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네. 하지만요. 먼저 이 녹음 파일의 진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작될 수도 있으니까요. 조작이요? 요즘 AI 기술로 목소리를 합성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으려면 감정이 필요해요. 얼마나 걸려요? 최소 일주일은 걸릴 겁니다. 혜진은 조바심이 났습니다. 그 사이에 태산그룹이 뭔가 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변호사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 녹음 파일을 언론에 공개하겠습니다. 지금요? 네. 감정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여론을 우리 쪽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조작일 수도 있다며. 조작이든 아니든 일단 공개하면 태산그룹은 해명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진실이 드러날 겁니다. 혜진은 고민했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이게 맞는 건가요?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날 오후 녹음 파일이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방송에서, 인터넷에서, SNS에서 모두가 그 녹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론이 뒤집혔습니다. 태상그룹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불안했습니다. 이게 정말 진짜일까? 누가 보낸 걸까? 왜 지금 보낸 걸까?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뉴스를 보던 혜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강민호였습니다. 만나야겠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그 녹음 파일. 조작입니다. 혜진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요? AI로 합성한 겁니다. 우리가 감정을 의뢰했는데 확인됐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내일 감정 결과를 공개할 겁니다. 그럼 혜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혜진 씨, 정신 차리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혜진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즉시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강민호가 그러는데 녹음 파일이 조작이래요. 뭐라고요? AI 합성이래요. 감정 결과가 나왔대요. 변호사가 한참 침묵했습니다. 변호사님? 강혜진 씨, 우리가 당한 겁니다. 무슨 소리예요? 누군가 우리를 함정에 빠뜨린 겁니다. 조작된 증거를 주고 우리가 그걸 공개하게 만든 거죠. 왜요? 왜 그런 짓을? 당신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당신을 거짓말쟁이로 볼 겁니다. 혜진은 무너졌습니다. 어떡하죠? 일단 진정하세요. 내일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혜진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다음 날 아침 태상그룹에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녹음 파일은 AI로 합성된 것이며 감정 결과가 이를 증명한다고, 그리고 강혜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론은 다시 뒤집혔습니다. 이번에는 혜진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더 컸습니다. 거짓 증거까지 만들어서 재벌을 협박하려 했다.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었다. 불쌍한 척하더니 결국 사기꾼이었네. 혜진은 호텔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기자들과 구경꾼들이 호텔 앞을 에워싸고 있었으니까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언제 집에 가? 조금만 기다려, 지우야. 나 어린이집 가고 싶어. 친구들 보고 싶어. 혜진은 지우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지우야. 엄마 때문에.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진은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김민석 변호사였습니다. 급히 문을 열자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또 무슨 일이에요?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출두하라고요. 왜요? 명예훼손과 사기 혐의로 조사받아야 합니다. 혜진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제가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아요. 변호사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태상그룹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무슨 제안이요? 모든 혐의를 취하하겠답니다. 대신요? 당신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모든 주장을 철회하고 앞으로 태상그룹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면. 혜진은 분노했습니다. 그럼 제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거절하면 법정 다툼이 길어집니다. 최악의 경우 실형을 받을 수도 있어요. 실형이요? 명예훼손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혜진은 머리를 감쌌습니다. 어떡하지? 시간을 주겠습니다.
내일까지 답을 주세요. 변호사가 떠나고 혼자 남은 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 하지만 혜진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엄마, 어떡하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또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강혜진 씨.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제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진짜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혜진은 긴장했습니다. 또 조작된 증거 아닌가요? 이번엔 진짜입니다. 30년 전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서요? 네. 태산그룹과 당신 어머니가 작성한 계약서. 거기에는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혜진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정말이에요? 하지만 공짜로 드릴 순 없습니다. 역시나. 얼마예요? 10억입니다. 혜진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한테 10억이 어디 있어요? 당신 엄마한테 물려받은 돈 있잖아요. 20억. 혜진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람도 다 알고 있어. 생각해보고 연락주세요. 제 번호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혜진은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이것도 함정일까? 아니면 진짜일까? 10억을 주고 샀는데 또 조작이면? 하지만 진짜라면? 혜진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 태산그룹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포기한다. 둘, 10억을 주고 증거를 산다. 하지만 함정일 수도 있다. 셋,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경찰 조사를 받는다. 최악의 경우 감옥에 간다. 엄마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혜진은 엄마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사진 속 엄마는 여전히 웃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혜진은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어제 전화 온 사람에게 연락했습니다. 10억 드릴게요. 대신 먼저 증거를 확인하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 한강공원 반포대교 아래에서 만나죠. 혜진은 김민석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저 증거 사겠어요. 미쳤습니까? 또 함정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일 수도 있잖아요. 마지막 기회예요. 10억이나 되는 돈을. 엄마가 30년 동안 지켜온 돈이에요. 이럴 때 쓰라고 남겨주신 거예요.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혼자 가면 위험해요. 오후 3시 한강공원은 한산했습니다. 혜진과 변호사가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후드를 쓴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강혜진 씨? 네. 여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여자가 가방을 열자 오래된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비밀합의 계약서 1995년 3월 15일 태산그룹 대리인 강태산 송미선 제1조 을은 현재 임신 중인 상태임을 갑이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제2조 을은 임신 사실 및 태아의 친부가 강민호임을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제3조 갑은 을에게 합의금 20억 원을 지급한다. 변호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확실해요? 종이의 연식, 잉크, 서명. 모두 30년 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강태산의 도장이 찍혀 있어요. 혜진은 여자를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누구예요? 왜 이걸 가지고 있어요? 여자가 후드를 벗었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 저는 30년 전 태산그룹 비서실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이 계약서 작성을 도왔죠. 왜 이걸 보관하고 있었어요? 언젠가 쓸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날이 왔네요. 여자는 계좌번호를 건넸습니다. 10억 입금 확인되면 이 서류는 당신 겁니다. 혜진은 핸드폰으로 송금했습니다. 10억? 엄마가 남긴 돈의 절반.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입금 확인했습니다. 여자는 서류를 혜진에게 건넸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걸로 충분합니다. 태상그룹이 거짓말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지금 바로 공개할까요? 아니요. 이번엔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먼저 전문가 감정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제출할 준비를 하고요. 얼마나 걸려요? 3일이면 충분합니다. 3일 후 법무법인 사무실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품입니다. 30년 전 문서가 맞습니다.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기자회견 준비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두 번째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혜진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지난번 녹음 파일은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 점 사과드립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진짜 증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김민석 변호사가 계약서를 공개했습니다. 이것은 1995년 3월 15일 태산그룹과 송미선 씨가 작성한 합의 계약서 원본입니다. 카메라들이 일제히 계약서를 향했습니다. 제1조를 보시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을은 현재 임신 중인 상태임을 갑이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태상그룹은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전문기관의 감정 결과 이 문서는 30년 전 작성된 진품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여기 강태산 회장의 도장과 서명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감정서를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태상그룹은 국민을 속였습니다. 저희는 이 증거를 가지고 법적 대응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습니다. 강혜진 씨, 이제 태상그룹에 무엇을 요구하실 겁니까? 혜진이 마이크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돈을 원하지 않습니다. 상속권도 원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단지 진실이 밝혀지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네. 저는 엄마가 30년 동안 숨어 살아야 했던 이유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재벌이라는 이유로, 권력이 있다는 이유로 한 사람의 인생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엄마의 억울함을 풀었어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세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태상그룹 앞에는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과하라. 진실을 밝혀라. 재벌 특권 중단하라. 태상그룹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3일 후 태상그룹 본사 앞 강태산 회장과 강민호 부회장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 앞에서 강태산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30년 전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송미선 씨와 그 딸 강혜진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강민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불찰이었습니다. 딸의 존재를 알고도 외면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하지만 혜진은 그 모습을 TV로만 봤습니다. 호텔방에서 지우와 함께 엄마, 저 사람들 누구야? 지우는 몰라도 돼. 혜진은 TV를 껐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강민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딸로 인정하고 싶습니다. 제발 기회를 주세요. 혜진은 문자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김민석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태산그룹과 합의하고 싶어요. 어떤 조건으로요? 공식 사과 받았으니 됐어요. 더 이상 법적 다툼은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뭡니까? 저와 지우를 완전히 놔두라고 하세요. 접근하지 말고, 연락하지 말고, 감시하지 말라고요.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합의가 성사됐습니다. 태산그룹은 공식 사과와 함께 혜진과 지우에게 일체 접근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법적 분쟁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혜진은 호텔을 나와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 전세로 얻은 깔끔한 빌라 2층. 엄마, 여기 우리 집이야? 응, 이제 여기서 살 거야. 와, 넓다. 지우가 신이 나서 뛰어다녔습니다. 혜진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평범한 주택가, 아이들이 놀고 있고 주민들이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감시하는 검은 차도 없고 기자들도 없었습니다. 이제 평범하게 살 수 있어. 그날 밤 지우를 재우고 혜진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남은 돈은 10억. 10억은 증거를 사는 데 썼고 나머지 10억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잘 쓸게요. 지우 잘 키우는 데 쓸게요. 혜진은 엄마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엄마, 이제 됐죠? 엄마의 억울함 풀었죠? 사진 속 엄마는 여전히 웃고 계셨습니다. 6개월 후, 혜진은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미선 카페, 엄마의 이름을 딴 카페였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따뜻한 분위기의 카페. 지우는 근처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평범한 아이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재벌 사세라는 꼬리표 없이 어느 날 오후 카페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50대의 남자,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강민호였습니다. 혜진은 잠시 멈칫했지만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드릴까요? 강민호는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메리카노 하나요. 알겠습니다. 혜진은 커피를 만들어 건넸습니다. 강민호는 커피를 받아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방해하러 온 건 아닙니다. 그냥 한번 보고 싶었어요. 혜진은 아무 말 없이 다른 손님을 응대했습니다. 강민호는 커피를 다 마시고 테이블 위에 봉투를 놓고 일어났습니다. 지우 학비입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아버지로서 당연한 거니까. 필요 없어요. 혜진이 봉투를 돌려줬습니다. 저희는 잘 살고 있어요. 도움 없이도요. 강민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뭔가 해주고 싶은데 그냥 이대로 놔두세요. 그게 저희한테 가장 큰 도움이에요. 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없을 거예요. 강민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혜진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다시 커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오후 3시 학교를 마친 지우가 카페로 뛰어왔습니다. 엄마, 우리 아들. 학교 재미있었어? 응. 오늘 친구들이랑 축구했어. 그래. 배고프지? 엄마가 샌드위치 만들어줄게. 야호! 혜진은 지우에게 샌드위치를 만들어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웃으며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것. 함께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잠자리에 드는 것. 그게 행복이었습니다. 1년 후
혜진의 카페는 동네 명소가 되었습니다. 맛있는 커피와 따뜻한 분위기로 유명했죠. 혜진은 카페 수익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남은 10억은 대부분 기부했습니다. 싱글맘 지원 단체에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엄마가 받은 아픔을 다른 사람들은 받지 않도록 쓸게요. 그리고 일부는 지우의 교육비로 저축했습니다. 지우는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재벌가의 핏줄이라는 것도 모른 채 그저 평범한 초등학생으로 어느 저녁 카페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우가 혜진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행복하지? 응, 왜? 그냥 친구들은 아빠도 있고 큰 집도 있는데 우리는 엄마랑 둘이고 작은 집인데 그래도 나는 행복해. 혜진은 지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엄마도 행복해. 우리 지우 있어서 나도 엄마 있어서 행복해. 두 사람은 웃으며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녁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든 지우를 보며 혜진은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저 잘하고 있죠? 엄마가 지켜준 이 평화 속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20억이 아니라 2억이어도, 아니 2천만 원이어도 괜찮았을 거예요. 지우랑 함께 웃을 수 있다면요. 엄마가 30년 동안 바라셨던 게 이거였죠? 떳떳하고 자유롭게 사는 거. 이제 저도 알았어요. 돈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걸요. 혜진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혜진은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감시도 두려움도 불안도 없이 그저 내일 또 카페 문을 열고 지우를 학교에 보내고 평범한 하루를 살 거라는 기대감과 함께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